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mon게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5월 3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제가 좋아하는 조수미 씨의 칼럼이 있더라고요. 제목은 아직도 모든 무대가 두렵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 이 제목부터 좀 와닿은 게 주식시장을 매일매일 대할 때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운 마음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제가 투자의 본질 책에서도 써놨지만 내가 주식에 약간 귀재가 됐고, 이제 주식이라는 건 이렇게 하면 되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가 제일 조심해야 될 때라고. 왜냐면 시장이 돈을 벌게 해준 건데 내가 잘해서 돈을 번 거다라는 잘못된 착각에 조금만 교만해지면요, 시장은 정말로 응징을 합니다. 그 책에서 제가 주식시장을 보면 거대한 자연과 같다라는 얘기도 해놨거든요. 진짜 주식시장이 자연이 맞나? 사실 자연의 동물의 왕국 보면 거기 사자도 있고 악어도 있고 얼룩말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일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자연 속에서 사람의 심리, 그것도 이성적인 머리로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걸 케인즈가 그 일반이론이라는 그 위대한 책에다가 써놓았던 게 바로 애니멀 스피릿이라는 표현을 했었고요. 그 애니멀 스피릿에 보면 왜 이걸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했을까? 투자자들이 왜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과열된 시장에 들어가서 왜 그렇게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고 왜 그렇게 또 싼 가격에 주식을 팔고, 그 부분을 케인즈가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하면서 그 한 6가지인가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로버트 실러 교수님이 또 어떤 교수님하고 같이 공저를 한 책이 있거든요. 애니멀 스피릿을 그걸 야성적 충동이라고 번역을 되어 있는데요. 그 야성적 충동이라는 그 책에서 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만 어떤 스토리에 확신을 한다는 거죠. 네, 확신. 대중들이 그 스토리에 확신을 해서 그 비싼 가격에도 막 주식을 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고, 그래서 대중들의 확신뿐만 아니라 저도 그 원오버 대중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제가 어떤 거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그 확신이 저만 가지고 있는 확신이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과 그 확신을 공유하고 있을 때 보면 항상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확신이 가도 조심을 해야 되고, 또 두려우니까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이 주식시장을 대할 때는 정말 8,000m가 넘는 그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을 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에베레스트 산은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지만 주변에 웬만한 산 보면 청계산 같은 경우에는 한 280m 됩니까? 500? 저희 아버지가 자주 가시는 추업산이 580이니까 청계산도 비슷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500m 넘는 산도 그 경솔한 마음으로 갔다가는 굉장히 큰 위험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대할 때는 큰 바다에 수영을 하는 느낌, 큰 산을 이제 등반하는 느낌을 가지고 저도 매일매일 시장을 대하기 때문에 이 조수미의 아베 마리아, 아직도 모든 무대가 두렵다, 이게 제목만 봐도 약간 저한테는 좀 와닿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 믿고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 두려움 이기기 위해 주문을 외워. 선생님은 어쩜 그렇게 두려움이 없으세요? 미국 투어를 함께 준비하던 공연 기획자가 대뜸 물었다. 맥락 없이 훅 들어온 질문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방송 등 매체 인터뷰를 통해 정말 어려웠던 이탈리아 유학기를 들은 상황에서 또 다른 투어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보고 그런 질문을 해온 것 같다. 나라고 어찌 두려움이 없을까? 아직도 무대에 오르기 직전까지 긴장하고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꼬리를 무는 걸. 다만 지금은 그 두려움을 용기와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즐겁게 삶의 한 방식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돌이켜보면 최초라는 수식어를 감사하게도 참 많이 받아왔다. 동양이 최초로 수많은 국제 콩쿠르에서 다양한 상을 받고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함께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건 나의 두려움을 믿음과 확신으로 만드는 과정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세계적인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으로부터 신이 주신 목소리라는 최고의 찬사를 받을 수 있었고, 동양인이 거의 설 수 없었던 그들만의 리그를 뚫고 세계 무대에 오를 수 있었던 것 같다. 예술가로서 자신이 하는 것을 확신하면 그 결과는 당연히 좋으리란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무대 위에서 자신감 있게 온 힘을 다해 노래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나에게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줬고 끊임없이 도전하게 했다. 무엇보다도 나를 두려움에 가두지 않고 움직이게 하는 건 결국 음악으로 세상과 진정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노래는 나의 개인적인 용기와 도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나의 목소리를 통해 사람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귀결된다. 한때는 음악의 완성도를 높이고 쉴 수 없는 무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고, 그러기 위해 나 혼자의 노력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예, 역시 이 고수, 그것도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그런 뭐 스포츠계나 이런 예술계의 고수분들은 보면 대단한 철학이 있으시더라고요. 왜 두려움이 없겠냐. 하지만 그 두려움을 용기와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즐겁게 한 삶의 한 방식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라는 이 말씀이 참, 저도 뭐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우리 업계에 되게 유명한 펀드 매니저 후배가 있는데요. 그 후배가 인생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고 왜 그동안에 30년 동안 굴곡이 없었겠냐. 근데 내가 곰곰이 돌아보니까 나도 항상 2, 3년마다 그런 위기가 다가왔었고, 그 위기가 다가왔을 때 참 좀 다른 점은 거기서 그 위기 상황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항상 그 위기 상황에서도 여기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거나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그런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가오는 위기를 받아서 다시 항상 제가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었던 게 내가 지금까지 이 정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도 그랬고, 유학 갔다 와서 신안 투신에 들어갔어도 그때도 뭐 거의 저희 집 안방보다도 더 편했었거든요. 그때 파생 상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 개발부터 해서 운용하면서 많이도 배우고, 그렇지만 항상 위기가 찾아오더라고요.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제가 더 도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위기를 받아들이면서 그 위기를 막 거부하면서 그 위기의 발단과 원인을 막 비난하고 아무리 그걸 그 위기 자체를 바꾸려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위기가 오면 여기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뭔가 늘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위기를 어쨌든 기회로 잘 만들었었던 게 제가 지금까지 생존해온 변화 생존. 그러고 보니까 우리 김동완 소장님하고 저랑 김한재 박사님이 쓴 책에 그런 얘기를 좀 담아놨었거든요. 제가 제목도 제가 그때 제시를 해서 변화와 생존. 김동완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얼마나 많은 그런 이 증시가 또 시황산업이다 보니까 진짜 굴곡이 많거든요. 김동완 소장님도 그 굴곡 속에서 지금의 3%를 만드시지 않았느냐. 그 김동완 프로님 그 3% 만들기 전에 팟빵에서 시작했잖아요. 그 팟빵 하기 전에도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 가서 이제 토막 경제 기사 브리핑하고 그 전에는 리딩 투자 자문 대표까지 하셨거든요. 리딩 투자 자문 자체가 그 자문사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미국으로 신발 장사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그러는 과정에 이 어마어마한 3프로 TV를 또 우리나라에 정말 이 투자자들한테는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우리 정영진 프로랑 이진우 프로랑. 예, 그 김 프로님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 저보다도 훨씬 더 위기를 기회로 잘 만드시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셨는데 어쨌든 우리 조수미 선생님 저는 예전에 가수 이선희 씨가 저는 노래 제일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조수미 씨가 그 명성황후의 인연인가요? 그 노래를 부른 걸 들으면서 또 이선희 씨도 불렀고 그 조수미 씨도 불렀는데 와 정말 그 음률을 그냥 갖고 노는구나 막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야 정말 세계적인 가수가 또 다르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런 뭐 가곡이든 가요든 아니면 오페라든 뭐 정말 넘나들면서 세계 최고의 그런 실력자, 그죠? 고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도 우리 조수미 선생님도 이렇게 두려움을 용기와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즐겁게 만들었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웜의 신박도 뭐 중학생이라든지 대학생 이런 자녀들도 많이 들으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이 제가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한테 인생 상담을 하는 분들한테 아니 드라마나 우리가 요즘 정말 재밌게 보는 드라마들 많잖아요. 그죠? 뭐 글로리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주인공이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금수저로 아무 굴곡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 그렇게 재미없는 드라마가 있을까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피 스타팅을 해서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해피 하면 정말 재미없는 드라마가 될 겁니다. 뭐 디즈니 영화가 됐던 거 보면 악당들 나타나잖아요. 악당들 나타나고 그 악당들 때문에 고난을 받다가 그걸 이겨내고 그러면서 그 드라마랑 영화가 재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인생에 그런 악당과 고난이 생기고 그걸 도전으로 이겨내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재밌는 인생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두려움과 고난이 있었을 때 그걸 갖다가 이것도 내 인생 드라마에 옛날에 홍정욱 씨가 그 7막 7장이라고 했듯이 내 이번 20대면 2막 2장 아니면 50대면 5막 5장에 나한테 이런 고난이 생겼지만 나는 이걸 또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오셨다고 합니다. 네.
참 좋은 칼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기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유층 고객 늘리고 구원투수 입지 굳히고 JP모간 부실기업 떠안고도 웃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지방은행 사태를 보면서 딱 느끼는 바거든요. 금융위기 때 워싱턴 뮤추얼 인수로 미국 1위 은행 올랐던 상황과 비슷하다. 발표 직후 주가 올라 일석삼조. JP모건 체이스가 위기에 빠진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하면서 미국의 최대 은행 입지를 굳건히 다지게 됐다. JP모건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부유층 고객을 확보하고 제이미 다이먼 CEO는 업계의 구세주 역할을 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렸다는 평가다. JP모건이 이 은행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2% 올랐고요. 통상 부실 기업을 떠안으며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대래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실 기업을 떠안으면 만약에 예전에 뭐 우리나라도 자동차, 뭐 쌍용차, 대우차, 그 삼성자동차도 있었고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비즈니스를 떠안으면 그 떠안은 기업도 부실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 은행 사태 같은 경우에는 미스매치라고 했잖아요. 단기 자금과 장기 자금에 대한 미스매치. 그리고 장기채는 갖고만 있으면 나중에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금리가 툭툭 떨어지면서 그 자산들이 다 수익을 내게 돼 있으니까 그런 식의 지금 우량한 자산을 다 헐값에 지금 인수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번 거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JP모건이 미 역사상 최대 파산은행이란 오명을 쓴 워싱턴 뮤추얼을 인수한 것과 비슷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평가를 했는데요. JP모건은 워싱턴 뮤추얼을 인수한 후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에서 사업을 확장했고 미국 1위 은행으로 올라섰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부유층 고객을 위주로 영업해온 만큼 그래요. JP모건의 자산관리 부문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JP모건은 이 은행의 자산관리 사업을 합병하고 은행 지점 일부를 자산센터, 웰스센터로 편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JP모건의 1분기 말 지금 자산이 3조 7천억 달러네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거의 한 5천조 된다, 그죠? 예. 참 어마어마하네요. 예금이 2조 4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예금만 한 3천조가 되고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예금이 920억 달러를 가지고 있었고 대출은 1730억 달러, 유거증권 300억 달러 등의 자산을 갖추고 있었고요. JP모건으로서는 큰 돈을 지급하지 않고 덩치를 키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월가 황제로 불리는 다이먼 JP모건 CEO의 존재감도 커졌고요. 그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지난 3월 유동성 위기를 겪자 다른 은행 수장들을 설득을 해서 300억 달러의 긴급 지원금을 만들었고요. 이날 은행 인수가 발표된 뒤 미 언론 매체들과의 통화에서 은행 위기는 거의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1일 팩웨스트 뱅코프의 주가가 어제도 급락했죠. 은행주를 모아놓은 KBW라고 하는 나스닥 은행주 지수는 2.64% 떨어졌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금융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이번 조치가 미국 초대형 금융기관의 영향력을 둘러싼 정치적 싸움을 다시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위기가 오고 나면 항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강화되는 게 뭐 거의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번. 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기준과 원칙은 위기가 오면 올수록 어떤 기업
부에 해당되는 기업에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퍼스트 리퍼블릭 많이 빠졌다고 해서 사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물타기라 하는 거는요. 세계 초일류 기업에 해당되는 아니면 탑 티어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위기가 닥쳐서 그 회사에 저 회사가 존립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그런 기업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절대 사면 안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많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들 주식 상위 매수 뭐 2등, 3등 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네, 안타깝습니다. 우리 웜의 신박을 듣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그런 투자의 원칙을 고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량 기업에 붙어서 매매하는 습관. 그 다음은요, 원금 4억을 날리고 4억 더 닮은 듯 다른 CFD 라임 사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번 SG 사태를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SG 사태 보면 굉장히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랑 비슷한데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펀드는 증권사 판매사가 이런 거 한번 가입해 보세요. 그렇게 불완전 판매를 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은 또 다르죠. 보면 그 도대체 H 뭐 컨설팅인가 저는 들어도 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이 업계에서 되게 유명했다면 저희가 다 알 건데 우리 업계 제도권에 있는 매니저들이 어제도 얘기해 보면 처음 듣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뭐 방송에는 좀 나왔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조진영 기자의 집중 분석이라고 돼 있고 조진영 기자님이 맨 밑에 라임 사태 보도로 2020년 2월 제50일에 한국 기자상 경제보도 부문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증권부 차장 겸 마켓인사이트 팀장으로 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난주 순식간에 시가총액 7조 8,500억 원을 증발시킨 다단계 주가 조작 사건은 2019년 터진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을 상당 부분 벤치마크한 흔적이 엿보인다.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깜짝같이 새를 키웠고요. 라임 펀드 사기와 본질은 같지만 피해 강도가 다르다. 사기단의 돈을 맡긴 자산가들의 손실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CFD 계좌는 투자 원금을 이미 다 날리고 원금만큼 마이너스 손실이 추가로 발생을 했다. 그런데도 피해 보상을 요구할 곳이 아무 데도 없다. 요게 차이점이죠. 비제도권에서 벌어진 탓에 폰지 사기의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조차 모호하고 CFD 다단계 주가 조작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라임 펀드 사태와 닮은 듯 다른 점을 비교 분석했다. 같은 장외 파생, 다른 손실력. 두 폰지 사기극의 공통점은 장외 파생 계약으로 비투를 했다는 점이다. 자, 여기서 폰지 사기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폰지 사기가 뭐냐면 앞에 가입한 사람의 수익을 뒤에서 뒤늦게 가입한 사람들의 매수로 앞 사람의 수익을 마치 수익이 무슨 대단한 투자를 잘해서 수익이 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냥 뒷사람이 계속 사주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수익이 난 것처럼 보이고 이런 걸 우리가 폭탄 돌리기라 그러거든요. 앞에서 수익 본 사람이 이게 이 정도 수익이면 나는 너무 수익이 많이 났네. 돈을 찾아간 사람은 승리자인데요. 이야, 이거 참 대단하네. 어떻게 매년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지. 가만히 두고 있었던 분들은 이번에 10억이 440억, 50억이 됐다가 지금 마이너스 10억에서 마이너스 20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무튼 그런 점에서 폰지 사기와 비슷하고, 예전에 라임 옵티머스는 장외에 무슨 무역금융체라든지 거래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그게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되는 그런 무역금융체나 이런 거면 바로 시장에 내놓고 현금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살 때부터 유동성이 좀 떨어지는 걸 사고, 그걸 갖다가 나중에 환매가 들어올 때 수익금, 그때 라임 옵티머스가 거의 6개월에 거의 6%인가 8%인가를 따박따박 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도 2019년도에 장도 안 좋았는데. 그러면서 그때도 라임이 거의 7조가 넘었었고요. 옵티머스도 솔직히 말해서 듣보잡 회사였는데, 무슨 저런 회사에다가 돈이 저렇게 몰렸나 싶을 정도로. 아무튼 그 거래가 잘 안 되는 자산에 투자를 해서 뒤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수익을 만들어서 내주다 보면, 수익 자산이 아닌데 뒤에 들어온 사람 돈으로 6%, 8% 수익을 만들어서 주으니까, 그런 게 다 이제 폰지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공통점은 장애 발생으로 이제 비투를 또 했다는 점이고요. 라임 자산운용은 증권사 총수익 스와프 TRS로 대출받아 펀드 규모를 키운 뒤에 코스닥 시장 한 개 기업 전환사채, 여기 쭉 나오네요. 한 개 기업의 전환사채 CB와 해외 무역금융펀드, 부동산 등에 편법 투자를 했고요. 이번 주가 조작단은 라임처럼 펀드나 일임을 받지 않고 개인 휴대폰을 직접 관리하면서 CFD로 레버리지를 키웠고요. TRS와 CFD는 증권사가 자기 돈으로 대신 투자하고 차후에 손익을 정산하는 계약 방식인데, CFD는 TRS의 개인 버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기자님이 정확하게 알고 지금 쓰셨네요. 선물 옵션과 마찬가지로 원금 이상의 손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계약 주체인데요. 펀드는 원금 이상 손실이 났어도 투자자는 원금 이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네. 펀드나 주식을 우리가 공매도로 치지 않고 그냥 매수를 했으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이런 거 폐쇄가 파산이 해버려도 내가 100만 원 투자했으면 100만 원만 잃는데, 지금은 그 이상의 손실이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펀드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에서 투자금을 전액 날렸지만 거기까지였는데요. 이번에 CFD 다단계 주가 조작단 사례는 지금 다릅니다. 4억 원을 증거금으로 맡기면 증권사는 6억 원을 더해서 10억 원을 대신 투자할 수가 있고요. 2.5배. 이번 무더기 연속 하한가로 주가가 80% 급락한 사례를 적용하면, 사례를 적용을 잘했네요. 8억 손실이 나잖아요. 내 원금은 4억인데 10억 원을 샀는데 그 10억 원이 2억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 원금에서 어떻게 되냐면 증권사한테 6억 빌렸잖아요. 그럼 6억 갚아야 되잖아요. 증권사한테 6억을 갚아야 되는데 내 돈은 지금 2억밖에 없어요. 2억밖에 없으니까 전부 이제 반대 청산 매매 당하고 2억 남았는데 증권사한테 빌린 돈 갚아야죠. 6억. 그러면 내 돈 2억 주고 아직까지도 4억 더 갚아야 되죠.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여기 원금 4억 원을 다 날리고 추가로 4억을 더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실제로 지금 발생했습니다. 개인이 CFD 계약을 맺은 만큼 개인이 투자 원금 이상의 손실을 물어줘야 되고요. CFD 폰지 주가 조작단에 돈을 맡겼다가 날린 자금은 8천억 원 수준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이 정도로 들었는데요. 전체 CFD 시장 3조 5천억 원에서 성광, 대성홀딩스 등 이 8개 종목의 비중을 35% 수준으로 가정을 하고, 제가 오늘 아침 회의 때 이렇게 딱 가정을 하면서 이번에 이거 관련된 손실이 얼마까 막 계산을 해봤는데 저랑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셨네요. CFD 반대 매매로 주가가 평균 66% 급락했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다. 그렇게 해서 이제 8천억이라는 돈이 계산이 된 거고요. 주가
조작단이 굴린 개인 투자 자금 증거금은 4,880억 원이었기 때문에 8천억 가운데 지금 3천억 원 가량을 추가로 물어줘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CFD 전체 피해자가 1,5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전체 피해자는 라임 사태가 더 많았고요. 2019년 말 1조 6천억 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해서 개인 투자자 4,035명과 법인 581곳이 물렸는데, 하지만 개인 피해 규모는 이번 폰지 사기업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라임 펀드 피해액은 대부분 은행과 증권사가 보상을 했고요. 이 보상하는 것도 뭐 논란이 많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라임 펀드를 어느 증권사에서 뭐 지점장하고 해서 많이 팔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솔직히 좀 이상하다는 거는 느끼셨어야죠. 저도 이때 당시에 라임하고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6%를 갖다가 거의 뭐 확정 수익률처럼 맞춰줄 수가 있지?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뭐 지나가겠습니다. 라임 펀드를 위험성 낮은 우량 펀드로 둔갑시켜서 공모 펀드처럼 판 대가로 증권사가 다 보상을 해줬고요. 라임 펀드를 팔지 않은 은행과 증권사를 찾기 어려웠다. 참. 이번 CFD 피해자는 살인적인 손실에 노출됐지만 하소연할 곳이 없다. 제도권에서 이뤄진 폰지 사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폰지를 활용한 사기는 같지만 증시에서 투자한 대상은 완전히 다르고요. 라임 펀드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코스닥 한계 기업인 CB에 집중 투자했는데, 검찰의 블랙리스트로 통하는 코스닥 회장들과 한통속으로 지내면서 라임 펀드 자금을 대주고 대가로 챙겼고, 이번에는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등과 같은 자산주만 집중 매입을 했는데, CFD로는 코스닥 한계 기업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이 높고 거래가 적은 소외주를 타겟으로 한 겁니다. 2020년 성광은 시작으로 포트폴리오를 늘렸고요. 이들 종목의 특징은 한 번도 출렁이지 않고 우상향했다는 점인데, 일반 주가 조작 세력처럼 바이오, 리튬 등 특정 테마를 노려 보도 자료를 낼 필요도 없었고, 이들은 CFD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면서 아름아름 회원을 늘려나갔고, 수익의 50%를 골프장, 갤러리 등을 통해서 받아 챙겼다고 합니다. 사기 수법이 만천하에 드러난 뒤 라임 펀드 주범들은 잠적을 했고요. 반면 이번 사건은 모두가 피해자라고 외치고 있는데, 가수 임창정 씨 부부뿐만 아니라 가수 박혜경 씨, 이중명 전 아난티그룹 회장 등도 투자 피해를 알렸고요. 사기극의 주범으로 지목된 투자 컨설팅 업체 호안의 라드견 대표도 방송에 나와서 자신을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익을 본 사람이 가해자라는 논리를 펴면서 상장사 대주주와 공매도 세력을 주범으로 지목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고요. 주식시장에서는 각종 음모론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비제도권에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발생한 유례없는 주가 조작 사기극이라면서 라임 펀드 사태와 달리 피해자들도 수익금의 50%를 가해자에게 지급하면서 불법을 인지했을 소지가 있는 만큼 가해자와 피해자를 일일이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조진영 기자님이 그 사태의 본질, 이번 사태의 본질과 과거의 라임 옵티머스랑 아주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고요. 맨 마지막에 가해자가 음모론 설파, 이것도 참 정확한 얘기입니다. 이 주가를 정확하게 조작한 게 맞고요. 이 조 기자님이 아예 주가 조작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주가 조작을 한 게 맞습니다. 이 왜 중간에 한번 막 일반 테마주는 중간에 막 30%도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그러잖아요. 근데 성광이나 이런 주식들 보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떨어지지 않냐면
CFD나 신용 같은 경우에는 담보 비율에 따라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렇게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보 가치, 좀 쉽게 말씀드리면 성광이라는 주식이 10,000원인데 20,000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1억을 투자했으면 이게 2억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담보 가치가 이제 2억이 됐기 때문에 2억 곱하기 2.5배 그렇게 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용을 써서 더 샀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담보 비율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반대 매매의 위험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 조작하는 선수들이 과거의 작전 사례도 신용을 이용해서 막 작전을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담보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끔 계속 이렇게 가격을 시세를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라데겐이라는 그 분이 자기도 피해자라고 하면서 내가 시세 조정을 한 거는 통정 매매 사실은 인정을 했던가 뭐 그런 걸 인정했는데 통정 매매가 오늘 주가가 빠지니까 네가 이번에는 좀 사 이런 것들이 다 통정 매매거든요. 주식을 하면서 통정 매매, 시세 조정, 그 다음에 또 하나 내부자 정보 이용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과거 사례와 비슷한데 분명히 다른 점은 이번에 투자한 내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금보다 훨씬 많은 돈은 지금 3천억에 가까운 돈을 오히려 더 물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어제 증권사에 좀 높으신 분 만났더니 실제로 전화 통화를 들어보면 그 고객이 아니 내가 10억 해서 10억 다 날렸는데 왜 돈을 10억을 더 넣으라고 하는 거야 막 이래 호통지는 그런 지금 통화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아까 제가 핵심 자산에 붙어서 매매하라고 말씀드렸지만 투자도 보면 투자를 돈을 맡긴다라고 했을 때도 제발 좀 이렇게 비제도권이고 사실 이 투자 자문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유사 투자 자문 만들었다가 폐쇄당했다가 무슨 컨설팅 이런 이름을 해가지고 불법 투자 1임 매매를 한 거잖아요. 불법 1임을 한 거잖아요. 왜 이런 불법 1임에다가 돈을 맡긴 것 자체가 참 이 핵심 우량 자산 또는 핵심 우량 기관을 통해서 내가 내 소중한 자금을 굴려야 된다라는 그 원칙이 없으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깜깜이 CFD 제도를 금융 위에서 이제 대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이 CFD가 제가 한번 말씀을 쭉 한번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내가 샀는데 교보증권을 이용해서 샀는데 실제 매매는 SG나 아니면 CIMB 말레이시아 은행 그 증권사나 외국계 증권사가 실제로 매매를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그 차익만큼 딱 나중에 내 계좌에 들어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께서 CFD가 일부 작전 세력 등에 의해서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되면 통정 매매 등을 통한 시세 상승 등 불공정 거래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 이번에 딱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급격한 주가 하락 시 주가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증권사 위험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같은 사건이 증권사 자체의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건데 이번 사태로 CFD 거래를 중개한 증권사들의 미수금 채권 손실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까 조 기자님 얘기처럼 3천억 원의 추가적인 손실이 있는데 그걸 외국계 증권사 SG한테는 예를 들면 교보, 키움 뭐 이런 한국 증권사가 그 돈을 일단 다 물어주고요. 이 증권사가 그 개인 고객, 법인 고객한테 자 지금 마이너스 10억 나와 있으니까 10억 더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게 되고 그게 지금 미수채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뭐 보완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보완 상황이 나오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옐런 미 연방정부 6월 1일 디폴트 요즘 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미국의 부채 한도는 너무 부채를 마구마구 쓰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이걸 만들어 놨는데, 계속 이 부채 한도는 계속 상향을 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부채 한도가 상향이 안 돼서 미국이 뭐 디폴트가 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일단 근데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을 지금 민주당 바이든의 민주당이 공화당의 그래서 하원에서 그런 걸 합의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계속 좀 해줘라. 안 그러면 우리 디폴트 난다.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옐런 장관이 1일 공화당 소속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서 6월 초 모든 정부 지급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시점은 이르면 6월 1일이 될 것 같으면서 현재 예측을 고려할 때 의회는 가능한 한 빨리 부채 만기를 연장하거나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옐런 장관 예상대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미국 국가부도 사태가 불과 4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고요. 기존 예상 시점인 7월보다 훨씬 앞당겨졌습니다. 미국 의회 예상국은 정부의 현금이 소진되는 시점을 원래는 7월에서 9월로 예상을 해왔고요. 미국 정부는 국가 부채가 한도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올해 1월 특별 조치에 들어갔는데요. 아직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하원은 지난달 26일 정부 지출 삭감을 조건으로 한 연방 정부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건 없는 증액을 촉구한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 공화당이 이런 제안을 한 거는 아니 선심성 쓰듯이 막 부채 가지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빚내서 정부가 빚내서 자꾸만 선심 쓰는 걸 하지 말고 그런 거 없이 그런 걸 없다면 부채 한도 상향 조건을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시장의 두려움이 지금 커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 국가 부채 법정 한도가 31조 4천억 달러입니다. 21년 12월 정액됐고요. 지금 미국의 부채 규모가 3월 말 기준으로 31조 4,584억 달러입니다. 이미 살짝 오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5년 만기 미국 국채 CDS 프리미엄이 0.6344%포인트로 뭐 올라갔다. 뭐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고요. 미국의 실제 디폴트에 빠진 적은 없지만 2011년도에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됐고 세계 경제 위기설까지 퍼지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7월에 그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이 합의가 됐고요. 합의가 됐는데 S&P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만 부채를 계속 늘려만 가면 미국의 국채에 대한 신용 등급을 낮출 수밖에 없다 해서 그때 낮췄다가 다우 지수가 급락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다 있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요.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